안녕하세요, 최정필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 바로 기아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인데요. 출시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의 주인공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시승을 하게 된 차는 디젤 모델입니다.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디젤 모델, 하이브리드 모두 굉장히 많은 양의 사전 계약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차가 나오기도 전부터 사전 계약을 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소렌토의 디자인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직도 호랑이 코, 이 타이거 노즈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릴의 형상이 예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듯 하면서도 많이 차이가 나요. 양 옆은 아예 헤드램프하고 연결이 되는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릴의 패턴도 요즘에는 아예 딱 하나의 도형을 정해서 넣기 시작을 했죠. 육각형의 디자인을 이제 여러 가지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전 모델들이 보여줬던 고유의 강인한 디자인 헤리티지와 SUV의 사용성을 계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자인에서는 사실 이 사용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헤리티지를 언급하기에는 소렌토의 세대가 그렇게 많이 지난 게 아니죠. 어쨌든 이전 모델에서 봤던 디자인을 상당히 잘 다시 해석한 것은 분명합니다. 외장 디자인의 컨셉트가 정제된 강렬함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정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강렬한 디자인인 거는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옆모습은 되게 심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뒤쪽도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까지 심심해 보이는 디자인은 벗어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차가 4810mm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4m80이죠. 길이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작은 차는 또 아닙니다. 이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옆모습을 자칫 굉장히 심심한 디자인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런 세세한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잘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차의 전체적인 길이보다도 앞바퀴에서 뒷바퀴까지의 거리, 이 휠베이스가 더 눈에 띕니다. 총 길이가 2815mm 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이 정도 크기면은 거의 뭐 완전 플래그십 사이즈, 대형 SUV 못지않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넓게 한 만큼 실내 공간도 또 상당히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소렌토의 뒷모습은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출시됐던 모하비터 마스터와 비슷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선 판매가 되지 않는 텔룰라이드의 느낌도 조금은 나고요. 근데 제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이 세로형으로 배치된 이 테일램프하고 옆으로 길게 이 글자 간격을 굉장히 넓게 맞춰 놓은 이 레터링, 이 직각으로 맞춰 주면서 굉장히 강인한 느낌을 좀 만들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트렁크를 여는 방법입니다. 지금 딱 보면은 이쪽에 번호판이 있고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여기에 위치를 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즘 최근에 몇 모델에서 적용됐던 것처럼 로고를 누르는 방식도 아니고 딱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 글자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트렁크는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됐고 여는 버튼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불만이에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이제 트렁크를 열 때, 특히나 이런 SUV 같이 이제 뒤쪽이 많이 더러워지는 차에서는 운전자가 손을 더럽히지 않고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자리를 했거든요. 범퍼 바로 위에요. 제가 예전에 이 기아차의 RV를 탈 때 경험으로는 여기가 가장 많이 더러워지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버튼을 위치를 했다. 심지어 버튼을 안쪽 깊숙한 곳에다가 배치를 시킨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다가 배치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범퍼하고 이 트렁크의 면하고 이 깊이 차이가 있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인데 이쪽에다가 배치를 했다? 저는 차라리 여기다가 두는 게 손이라도 넣기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하고 뭐 차이가 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어차피 전동 테일게이트고 버튼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된다면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3열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앞으로 젖혀진 다음에 앞으로 밀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릎 공간이 앞뒤로 좁지는 않아요. 근데 이 위아래가 이 지금 엉덩이 각도 지금 보이실까요? 제 다리가 굵고 배통이 넓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시트는 굉장히 낮고요, 요 바닥은 굉장히 올라와 있어서 라이언 쭈그리고 앉아 있는 듯한 이런 이 느낌. 그리고 지금 바닥에 이 뒷바퀴 있는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높이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맞아요, 높이가. 그래서 발을 놓는 것이 정말 약간 어색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다리 공간, 이 시트의 이 약간 불편함, 덜 푹신푹신함, 이거를 빼면은 그래도 충실하게 편의 장비를 갖춰 놨습니다. 양쪽에 이 에어컨 송풍구도 자리를 해 있고요. 양쪽에 하나씩, 반대쪽에도 하나 해서 2개의 USB A타입 포트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양쪽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아예 이제 3열 에어컨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공조기 조절 버튼이 아예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 장비는 괜찮다 하지만 이 탑승자의 편의성은 조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2개의 아이소픽스가 있고, 이 뒤쪽에도 이 탑테더, 카시트 뒤에 거는 이 탑테더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지만 실제로 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2열, 3열 다 이 카시트 장착이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2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그래도 3열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지금 앞좌석이 굉장히 많이 넘어와 있죠. 요즘에는 이제 현대기아차도 많이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이 조수석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왼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트에도 하나씩 있고요. 이 아래에도 USB 포트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220V 이 전기 콘센트도 하나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12V 파워 아울렛도 하나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클라이닝이 가능한데 꽤 많이 돼요. 상당히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뒤로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뒷좌석은 팔걸이도 있는데 길이가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가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크기의 이 팔걸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걸이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요. 옆좌석도 팔걸이 높이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2열에서 제가 좀 인상 깊은 부분은요, 이 수납 공간인데요. 미니밴이라고 해도 이제 믿을 만큼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어 이 손잡이 쪽에 이 컵홀더가 하나씩 자리를 하고 있고, 이 문 아래에도 음료수를 꽂을 수 있는 이 컵홀더가 하나 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트 옆에 7인승은 없겠지만 6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 옆에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 그물 형태로 돼서 이 핸드폰 2개 꽂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이중으로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피가 있는 거는 이 그물망에, 아니면은 얇은 서류 같은 거는 이 가죽 포켓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넓다 보니까 실내 공간도 정말 넓게 만들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운전석 디자인은요, 최근에 출시된 여러 현대차나 기아차 최신 모델들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하고 계기판하고 쭉 연결된 듯한 이 기다란 이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됐는데, 연결된 것처럼 그냥 한 면으로 쭉 이어진 건 아니고요, 그냥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스티어링 휠에 맞춰서 딱 가리기 때문에 실제로 볼 때는 뭐 약간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독특한 거는요, 이 공조기 송풍구인데요, 위에도 있는데 아래도 있어요. 둘 다 좌우로 조절이 가능한데, 위에는 이 열고 닫는 버튼을 이용해서 위아래도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송풍구는 그냥 좌우로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구멍 자체는 뭐 연결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가 어렵진 않았을 텐데, 재밌는 아이디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전자식, 특히 기아차는 다이얼형의 이 SBW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어봉이 빠지고 다이얼식 전자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여기 올라오는 게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다 낮아진 이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됐는데, 다른 수입차 모델이나 더 큰 모델들처럼 이렇게 다 버튼식으로 할 거면은 한 이만큼까지 그냥 올려주고, 이 아래에 수납 공간을 하나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스티어링 휠은 그립감은 적당합니다. 가죽으로 마감이 돼서 손에 잡히는 느낌도 괜찮고요.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약간 볼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디자인인데, 약간은 투박해 보이면서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K5에서 보여줬던 이 날씨를 보여주는 이 3D 같은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총 4가지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거든요. 테마 선택에서 A, B, C, D, 그리고 이거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꿔주는 드라이브 모드 연동까지 해서 총 5개의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 이 디스플레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K5에서 보였던 그 최신 기능이 그냥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3열까지 있다 보니까 후석 취침 모드라든가 후석 대화 이런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차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기아페이도 추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무의미한 기능이긴 하죠. 나중에는 추가가 될 거니까요. 그때는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파워트레인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D2.2 엔진이 장착이 됐고, 변속기는 스마트 스트림 습식 8단 DCT가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습식 강조를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습식 8단 DCT가 처음 적용이 된 모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속기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이렇게 조합돼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202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5kg 포스미터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신형 소렌토 직접 운전을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6인승 모델이고요. 4륜구동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2.2L 디젤 엔진과 8단 습식 DCT가 들어갔습니다. 출력이나 차의 성향, 차의 디자인이나 이런 개발 방향 같은 것들은 절대 스포티한 거를 목적으로 두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대형 SUV, 패밀리 가족을 태우고 다니기 위한 이런 대형 SUV에서 그렇게까지 고성능을 내는 브랜드는 진짜 브랜드 자체가 고성능 브랜드인 게 아니면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렌토도 그렇게 엄청나게 스포티한 감성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차의 반응부터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변속감 때문에 퍼포먼스 주행 이런 것에 좀 더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차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변속기가 단수를 바꿔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달려나가는
속도가 붙는 이런 가속감에서도 엄청 급하게 달려나간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게 달려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편안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해도 다 똑같이 느껴져요. 차 자체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거에 제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두고 달려도 막 RPM을 엄청 높이까지 쓴다거나 그러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SUV를 목표로 했고 또 그렇게 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주행을 한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온 가족 태우고 이렇게 막 과격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이 소렌토를 정말 편안하게 운행하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 풍전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시속 90km, 100km 주행만 해도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상당히 커요. 만약에 여기서 속도를 더 높여서 주행을 하면은 이 풍전음 소리가 굉장히 거슬릴 정도로 크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 이런 것들은 잘 막았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도로가 시속 100km, 110km가 한계선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얼마나 문제가 되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100km, 110km에서도 풍전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스펜션의 반응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세팅을 해서 오프로드하고는 조금 맞지 않겠다. 하지만 시내에서 가족들을 뒷좌석까지 다 태워서 주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터레인으로 바꾸면은 이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잘 포장되지 않은 그런 정도의 흙길, 자갈길 이 정도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지 엄청나게 이 하드한 오프로드를 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까지 적용이 됐거든요.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구동력을 이제 계속해서 분배를 해주는 거를 이 계기판에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너를 좀 살짝 돌아봤는데요, 그때도 잘 잡아준다 이런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그렇게 흠잡을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주행 부분에서 이 풍절음하고 주행 모드에 따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빼면은 딱히 흠잡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기아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된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의 덕을 톡톡히 본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대로 따지면 4,600만원에서 4,700만원, 보험료하고 세금까지 하면 실제로 투자되는 비용은 한 5천만원 돈이 될 텐데 그 정도 금액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쟁 모델들이 굉장히 많죠.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도 이 차의 경쟁 모델이 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런 대형 SUV를 판매를 하는 수입차 브랜드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다양한 차들도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정필이었습니다.